네, 매주 한 가지 주제로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네, 닥터장 장동성입니다. 아, 독약의 반전. 오늘 주제입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사약에 사용되는 한약재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 뭐 천호, 부자, 오, 초 이런 약재들도 보면은 독약인데 사실은 또 우리가 또 몸에 또 이롭게 하는데도 쓰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톡스가 또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보톡스가 우리가 흔히 이제 예. 보톡스로 다들 알고 계신데, 예. 보톡스는 일종의 이제 상품명이죠. 상품명이고 실제로는 보툴리늄 톡신입니다. 보틀릭스 톡신? 보툴리늄 톡신. 보틀리늄 톡신. 톡신이 이게 독소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이제 현기균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제 예. 산소가 없는 데서 주로 잘 자라는 그런 세균의 하나인데, 음. 요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근데 음. 이게 신경 독소입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소량으로도 사람 치명적으로 죽을 와.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근육 자체를 아예 마비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우. 호흡근 쪽으로 만약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균을 발견할 때, 네. 예,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겠네요. 약간 그때 우리 페니실린처럼. 네. 보관 상태가 이것도 좀 더러운 데서 시작돼요. 이 보관 상태가 불량한 이제 소세지 통조림에서 이 균이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이러한 독소가 있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통조림에 이제 산소가 완전히 밀봉이 되면은 그 안에서는 그 균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되면 그것도 생길 수가 있네요. 그렇죠. 뜯어놓은 통조림이 아니고. 그렇죠. 밀봉된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산소가 필요 없는 균들이 있어요.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아니면 정말 미량의 산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균 종류가 다른 거죠. 야,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놓는다고 다 안 상하고 오래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아니십니다. 네. 굉장히 낮은 온도부터 굉장히 높은 와. 온도에서도 살아가는 정말 다양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꼭 보셔야 돼요. 뭐 받아오면 무조건 냉동실에 얼리면 괜찮다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괜찮긴 하겠죠. 야, 그게 안 그런 것도 있고, 네, 안 그런 실제 또 통조림에서도 그 균이 나와서 그 균을 어떻게 사용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신경독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나서 이거를 네. 우연히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안과 의사가 이제 사시인 사람들, 이제 이게 근육의 수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금도 그런 질환들의 치료에도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이걸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보톡스 그러면 미용 목적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예. 미용 목적은 1990년대 한 초부터 예. 요게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신경이 이제 과도하게 막 이래 예민하거나 그런 부분에 오히려 주입을 해서 좀 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마비시키는 그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한 대부분의 질환에 실제로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뇌에서 신경이 나가서 그 신호가 결국 근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도록 하는데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사이 통로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 독소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쪽에 있는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겠죠. 네, 예.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에서 쓰지 않고요. 근육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질환들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 눈꺼풀 떨리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마그네슘 예.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정말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실제로 보톡스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연도가 77년도에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게 89년도에 PDA 승인을 받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FDA에서 승인돼서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뭐 컨텐츠들에서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이제 내용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질환들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미용으로 오게 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이게 미용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거기에서 뭐 미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얼굴이죠. 얼굴에 정말 많은 근육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 때 해부학할 때 제가 이제 머리 파트를 맡았는데 정말 세세한 근육들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얼굴에 근육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근육 이름 저도 많이 아는데 뭐 삼각근, 우리 여기 뭐
2두근, 3두근. 요즘도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2갈래근, 3갈래근. 아, 예. 예, 뭐 이렇게 하던데 얼굴에 근육이 그러면은 뭐 얼굴은 이름도 복잡해요. 뭐 리베이 뭐 여튼 다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예. 코에서 입으로 가냐, 입에서 턱으로 가냐, 여기서 일로 가냐, 절로 이게 아, 빙글빙글 도냐, 뭐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럼 여기 우리 그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많이 하는 이쪽에 있는 근육은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다 해왔죠. 그건 다 외웠죠. 네. 지금 그럼 기억나는 거 뭐 뭐 한 개라도.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는 뭐 이게 오비?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이게 눈동자균이 눈 주변에 이렇게 눈동자 동그랗게 근육. 있는 이게 근육이 있거든요. 오비큘라리스. 얼굴 이제 화끈거리는데 네. 예,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이름이 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네. 그럼 이것도 부작용이 있겠네요. 부작용이 사실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음. 네, 이게 아까 이제 항생제 얘기 때도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이제 보툴린 톡신에 대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예. 이제 쓰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중증 뭐 근무력증이라든지 그런 근육 자체가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예.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활용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네,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도 널리 쓰이는 이유가 그만큼 금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톡스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톡스가 이제 상표명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 처음에 발견하고 상용화한 뭐 회사나 그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은 뭐 알란 스콧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견을 했거든요. 엄청 네. 돈 벌었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특허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싸게 특허를 넘긴 거죠. 이 사람은 돈 별로 못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특허라든가 또 경제학적으로는 또 약간 또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와, 보톡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통조림에서 산소도 없이 사는 그 균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다 거의 한번 뭐 처방을 받거나 관심을 가지는 건데 매주 한 가지씩 원포인트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전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해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한 가지 건강에 관한 소식을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닥터장 장동성입니다. 야, 오늘 주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혈압에 이거 2개 먹으면 좋다. 눌러보니까 바나나더라고요. 바나나를 2개 먹으면 고혈압에 좋다. 바나나는 저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왜냐하면 밥 대신에 또 바나나 먹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또 달고 이러니까 네. 뭐 이렇게 칼로리가 필요할 때 바나나가 필요한데 바나나에 있는 칼륨, 보통 요새는 포타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칼륨이 혈압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뭐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바나나는 그 중에 칼륨 때문에 이제 바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영국에서의 그 연구인데 2021년도에 중국에서 진행됐던 연구고요. 네. 무려 2만 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실험적인 연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서는 일반적인 소금을 줬고요. 네. 보통 일반적인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 네, 그렇죠. 근데 한 그룹에는 4분의 3의 염화 나트륨에 4분의 1의 염화 칼륨을 섞어서 준 거예요. 염화칼륨도 좀 짭짤한 약간 짭짤한 맛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룹은 이렇게 주고 한 그룹은 이렇게 주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혈압 상승과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염화 칼륨을 준 그룹에서 혈압이 더 오히려 낮더라라는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야, 2만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숫자죠. 네. 와. 그러면 아니 그 염화나트륨 소금이고
염화칼륨은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눈 오고 할 때 제설할 때도 아, 쓰고. 그때 쓰는 건 염화칼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네. 네네. 칼륨은 또 따로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면 다 비슷한 효과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단순히 이제 이 실험의 의의는 칼륨만 비교를 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음식에는 칼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도 그중에서 뭐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건강상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칼륨이 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과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당이 많아서 네, 그런가요? 이게 단당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당을 굉장히 높게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당 자체가 네. 그 요산 수치를 올려요. 오. 네, 그래서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통풍 있는 분들한테는 안 먹는 게 근데 좋거든요. 저는 솔직히 단 과일은 거의 좀, 저는 과일을 좀 저렴한 거, 네. 싼 걸 사니까 덜 단 걸 많이 사. 그것도 상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겠 브릭스가 좀 낮은, 브릭스 높은 게 비싸잖아요. 브릭스 높은 게 비싸죠. 수박도 항상 제가 사는 행사는 그냥 좀 밍밍하고, 포도도 밍밍하고, 귤도 밍밍하고, 단 거는 비싸니까. 그러네요. 오늘 좀 괜찮아요. 근데 그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살 때도 투플러스로 가면 마블링이 좋잖아요. 예. 마블링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방이 많은 거기 때문에 건강에 투플러스가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고기도 저는 그래서 거의 좀 싼 거, 터벅터벅한 거. 투플러스가 아니라 예. 2. 그렇죠. 그냥 2, 예, 3,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아, 아니, 뭔지도 표기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아니,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몸에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특정 질병에 좋은 거, 그러니까 혈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칼륨이 혈압에 어떻게 작용하길래 좋은 겁니까? 자, 일단은 칼륨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영양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항상 나트륨이 따라붙어요. 나트륨. 이제 네. 나트륨은 이제 이게 Na, 이제 소디움이라고도 부르고 예. 뭐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이런데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금이 가장 이게 대표적인 거고 네.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한 생활 습관 관리를 얘기를 할 때 나트륨은 무조건 적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얘기들도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혈압 관리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대시라는 식단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을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높이는 뭐 그런 식단을 대시 다이어트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 대시 다이어트와 낮은 이제 소금량이 낮은 식단이 합쳐지면 최소 10 이상의 혈압 하강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나트륨이 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칼륨을 섭취를 하면 이 나트륨 자체의 배설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을 이제 뭐 들어오는 거를 잘 또 내보내야지. 이미 먹었던 그 나트륨, 소금기, 짠 성분들은 이제 내보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데 칼륨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 배설이 증가가 되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칼륨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올라갑니다. 칼륨이 너무 낮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만성적인 그런 뭐 신질환 이런 것들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물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절한 양의 칼륨 섭취가 혈압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 칼륨 같은 경우에도 과복용을 하면은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겠네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칼륨을 높이는 약을 먹는 사람. 네, 칼륨을 높일 수 있는 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이에요. 어디에 쓰는 약이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들이 고혈압에 쓰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 칼륨을 쓰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고혈압 있는 분들은 약을 먹잖아요. 근데 고혈압 약 중에서 고칼륨 혈증, 그러니까 칼륨을 높이는 그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또 있거든요. 와, 어렵네요, 이제. 근데 칼륨이 높은 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들은 칼륨 낮은 것보다 높은 거가 더 예민합니다.
칼륨이 있으면은 나트륨을 빼주고 네. 또 고혈압이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높으면 더 예민하게 의사들이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심장의 부정맥에 영향을 줘서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게 약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만성 신질환에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 만성 신질환을 가진 분들은 몸에 있는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설 능력이 좀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과량의 칼륨이 들어가면 고칼륨 혈증이 유발되게 되고 칼륨이 높아서 심정지가 오면 병원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 그래서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나 뭐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고칼륨 혈증이 항상 이제 의사들이 주의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를 할 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칼륨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정말 한 가지만 알고 다른 내 몸의 질환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위험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혈압이 높다면 바나나 2개 이 뉴스를 보고 직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주 한 가지 건강한 주제로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한 가지 건강에 관한 주제로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네, 닥터장 장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큰 뭐랄까요, 이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르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탈모, 네. 저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비만, 네. 이 두 가지인데 최근 연구 결과에 빈만 쏘이면은 이 비만과 당뇨가 치료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예. 아니 레이저로 이렇게 배에 싹 쏘이면 지방이 싹 사라지는 겁니까? 그 뭐 어떤 원리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쬐면서 치료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이미 제가 해봤어요. 그 무릎이 아플 때 정형외과에 가면 빨간 불빛 이렇게 쫙 이어오죠. 원적외선 그 빛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빛의 파장을 따뜻하게. 예.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흔히 오해를 하면 빛을 쏴서 지방을 태워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원리는 아니고요. 이게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라고 해서 광역동 치료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암 치료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암 치료. 특정한 암세포를 우리가 죽이고 싶잖아요. 네. 암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적인 세포는 안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죠. 수술도 정상적인 조직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네. 흔히 하는 방사선 치료도 정상적인 조직에 영향을 안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의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역동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가 특정한 물질을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없애고 싶어하는 세포에 가서 달라붙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빛을 쏘이는 게 아니라 네네. 몸 안으로 직접 그렇죠. 넣어서. 네, 그래서 어떤 약을 투여를 해서 네. 그게 우리가 죽이고 싶은 어떠한 세포들에 달라붙으면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빛을 쪼였을 때 네. 거기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그 세포를 죽이도록 만드는. 몸 안에 이제 무언가를 넣어서 그게 이제 달라붙어 있고, 네. 그 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작용을 하게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빛은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쏘면 실제적으로 그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특성세포를 죽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빛이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먼저 몸속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없애고 싶어하는 특정한 세포에 가서 딱 달라붙도록 해야 되니까 그 기술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제 군생활하고 비슷하네요. 예? 기습 침투. 기습 침투. 예. 해병 특수 예. 수색대. 이병경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 침투를 해서 딱 처리해야 될 그 세포에 가서
그곳만 빛을 쏘이면은 작용하게 하는 원리네요. 그렇죠. 비만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세포들. 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K셀이라는 게 있는데 네. K셀이 만들어내는 이제 위 억제 폴리펩타이드라는 그런 게 만들어내는 K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파괴를 시키면 예. 이제 실제적으로 동물 연구를 시행을 해보니까 예. 그거를 선택적으로 파괴를 하니까 그 쥐가 체중이 빠지더라. 이런 쥐를 연구. 대상으로 이제 네. 실험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돼지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식탐 이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렐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분비를 하는 이제 세포를 또 이제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없애니까 또 네. 체중이 줄더라 하는 그런 돼지를 이용한 연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의 비만 치료법으로 뭐 장 절제도 있고, 네. 그죠? 뭐 지방 흡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해 가지고 또 비만 관련해서 이제 많은데 이거는 훨씬 효과적이겠는데요? 부작용도 왠지 적을 것 같고. 일단은 현대까지 비만 치료에 대한 주류 흐름은 네. 크게 뭐 당연히 생활 습관 개선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약물 치료, 그 다음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들이 현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BMI가 뭐 35 이상 그리고 이제 그런 고도 비만으로 인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실제로 이제 급여도 되거든요. 급여도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게 수술이라는 것에서 오는 네. 이런 접근성 부분, 심리적으로 오는 내가 살을 빼려고 수술까지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는 네. 맞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제로 근데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수술을 실제적으로 하신 분을 제가 위내시경 한 적도 있었는데, 위를 이렇게 슬리브 서저리라고 하는데, 위가 보통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걸 이쪽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 자체가 덜 늘어나겠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몸무게가 한 20-30kg 빠졌다고 들었어요. 그 절제가 저희가 생각했는 거 다르네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단면을 자르네요. 네, 그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우회로를 만드는 수술도 있고요. 그나마 좀 생리적으로 이제 위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슬리브 수술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위 절제는 이제 위암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염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비만 때문에도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근데 정말 이게 막 비만 때문에 내가 생사 앞에 놓이신 분들 있잖아요. 난 네. 진짜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이런 분들은 네. 수술까지 가는데 네. 그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보면 지금 약물 치료는 있고 수술 치료인데 그 한 중간 단계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치료법들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주제 빛으로 비만 치료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치료법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사실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단은 임상 시험만 하더라도 굉장히 요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복잡하고 뭐 3상, 4상까지 가가지고 이제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안정성이 입증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통과가 됐다가 마지막에 좀 대규모 임상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큰 막 합병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올 스탑이거든요. 모든 그 질병의 치료에서는 이걸 낫게 하는데 이거 다른 부분은 또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동물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실험이라는 걸 하는 건데 거기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 한두 명에게서라도 나타나 버리면 연구 전체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리셋돼서 다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빛으로 비만을 치료. 뭐 비만뿐만 아니라 이제 빛으로 다양한 질병이나 질환을 또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뭐 언젠가는 오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혹시나 건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콕 집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한 가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닥터짱 장동성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닥터 짱 장동성 선생님의 전공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표 읽기 시리즈. 자, 이제 결과표가 굉장히 우리가 읽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냥 결과지만 받아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빈혈편입니다. 자, 우선 건강검진 이거 언제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은 건강검진은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하고 맞아요. 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종류도 많고 어디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바람 살짝 불면서 예. 여름으로 넘어갈 듯한 이 타이밍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후반기로 갈수록 네. 수검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이 바빠집니다. 검진센터도 바빠지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검사라는 항목들이 단순히 뭐 혈액 뽑아가지고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게 직접 의사가 해야 되는 검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검사량이 많아지면 이제 피로도도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의사들도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거 좀 이렇게 놓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울 때, 예. 연초에 연초.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간암 검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네. 뭐 이제 뭐 비형 간염 보유자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의 검진이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시거든요. 이제 네. 6개월 안에 한 번, 네네. 그리고 이제 7개월부터 이제 12개월까지 한 번 해서 1년에 2차례 받는데 그러면 6월 달 좀 바쁘겠죠. 그럼 이제 한 5월 전쯤. 그리고 검진 시기 보면 7월 말에서 8월이 보통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때 바빠요 또. 그때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주제와 달리 더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지금 얼핏 떴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언제 예를 들어 뭐 좀 증상의 신호가 있을 때 받으세요라든지 네. 아니면 건강할 때 받으세요라든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바쁘니까 조용할 때 오세요. 마치 식당 하는데 웨이팅 되니까 점심시간 좀 뒤에 예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연말은 바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바쁠 때보다는 조금 한가할 때 가라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사람이라는 게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는 거잖아요. 평소에 증상이 없을 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는 그렇고 그러면 검진 기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저렴한 데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집 가까운 데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큰 데 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검진 기간 고르는 방법. 이거는 뚜렷한 정답이 저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제 기준으로는 저는 그래도 병원급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병원에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자,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 곳에서 쭉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여기저기 좀 다른 곳에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곳에서 받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없는 검사들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검사가 이제 병원마다 또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고 네. 없을 수가 있으니. 네, 그런 네.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장점을 고려를 하자면 저는 한 곳에서 하는 게 그 데이터 누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본인의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 곳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본인의 건강 정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내 신용 정보나 대출 정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건강 정보는 아직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꽤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타 병원의 정보를 가져오려면 본인이 어쨌든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아니면 본인이 꾸준히 가는 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건강검진 항목이 적거나 안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네. 검사 받으신 거를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런 진료의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진 않죠. 근데 뭐 장비의 뭐 정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요새는 워낙 기계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결과치는 다 왜냐하면 계속 질 관리를 해야 돼요. 병원들도 네. 그런 결과들이 이게 유의미한 값으로 이제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는 웬만한 병원급 무조건 얘기했는데 또 요새는 검진센터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 하잖아요. 특히나 뭐 종합 검진으로 여러 가지 항목 검사하려고 하면 네. 병원급에서는 금액대가 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거는 왜 그러죠? 그거는 이제 검진을 위해서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 검진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병원급은 검진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어쨌든 뭐 똑같은 물건을 마트에서 사나 백화점에 사나 가격 차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검사 결과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과표를 저희는 보면 잘 몰라요. 네. 어려운 용어도 많고 또 뭐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 그저 뭐 그냥 음성, 양성 이 정도만 아는데 야, 이거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검사 항목 이제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진 게 빈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은 뭐 수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입니다. 이제 더 건강보험이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앱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앱. 네, 여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국가건강검진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했는 거?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당장 설치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저는 2019년부터 쭉 있습니다. 아, 이거 본인 거예요? 네, 본인 겁니다. 제 겁니다. 네, 제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게 제가 작년 7월에 받았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네, 뭐 수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줄친 부위에서는 이제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빈혈란에 들어가 보면 혈색소의 정상 수치와 뭐 질환 의심 수치 그리고 항목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그냥 예전에 받았던 결과지보다는 이 어플에 앱에 들어가니까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좀 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빈혈에 대한 수치. 제가 일단은 가지고 온 빈혈은 건강검진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빈혈은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혈색소 하나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이제 빈혈이 의심된다. 진료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빈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혈색소를 보는 거잖아요. 혈색소가 낮으면 빈혈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인이 뭐냐예요. 원인이 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혈색소가 낮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네. 네. 그래서 빈혈이네. 고기 잘 챙겨 먹어야겠네. 시금치 먹어야겠네. 철분제 챙겨 먹어야겠네. 여기서 끝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그 한 가지 말고 다른 검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빈혈 검사를 시행을 하면요. 보통은 한 10가지 이상의 검사를 해요. 와. 일단은 당연히 이제 혈색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백혈구도 봐야 되고 혈구의 모양을 보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봐야 되고 혈소판 수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수치들도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빈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철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수치들 다 하면 10개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혹시 그 10가지를 본다고 피를 10번 뽑아야 되고 아니,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통 이제 한 번에 혈액 검사로 그렇죠. 결과들을 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 안 받은 지 좀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 피를 뽑아서 그 성분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맞습니다. 제일 흔하긴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빈혈의 원인에 대한 것들이 몇 예를 가지.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여기서도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철결핍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 밖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량이 너무 많은 분들. 아니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유독 코피를 잘 흘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코피로 빈혈이 올 정도까지 나려고 그러면 막 콸콸콸이겠죠. 네, 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뭐 드물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그때 예방 접종을 맞나 뭘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게 그 친구는 이게 피를 멈추게 이게 굳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딱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안 약하는가 봐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은.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나나 왜 피가 안 멎는 거죠. 저는 이거 항상 이게 체열을 하거나 하면은 5분 누르고 계세요 하잖아요. 1분도 안 눌러도 피가 더 이상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나는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약을 먹고 뭐 이래 하거나 이게 응고하는 뭐 그런 걸 하고 하나 봐요. 수술을 할 때도. 네, 그게 약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천적인 그런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한 아까 피가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 장기 내에서 이제 피가 계속 나는 경우, 뭐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이 안에서요. 네, 그리고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피가 계속 조금씩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혈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혈구가 잘 깨지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제 뭐 혈구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제 피가 잘 깨져서 빈혈이 생기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빈혈이 단순히 있다고 해서 뭐 철분제 좀 챙겨 먹자가 아니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원인으로 빈혈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더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빈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빈혈도 당연히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사실 피를 한 번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더라도 결핍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분제를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는 사실 필수적이다. 단순히 그냥 뭐 대충 철분제 챙겨 먹고 끝내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철분제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야 돼요. 빈혈로. 제 기억으로는 그 임신부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철분약을 많이 먹고. 맞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이유죠. 아이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철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산부는 철분제 복용을 권장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임신 한 16주 이상 되면 복용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혈도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이제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빈혈에 대한 치료는? 빈혈 치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확인이 첫 번째.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고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를 투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위장 장애도 잘 오고 면 색깔도 바뀌고 변비도 잘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경구제로 투여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주사제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주사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의사 진료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요. 어지럽고 이런 분들.
철분제를 먹으면 몇 주 이내로 증상은 빨리 해소가 되는데 네. 몸에 저장되는 철까지 보충을 하는 데는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치료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추적 검사를 해서 충분히 내 몸에 철분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진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치료는 가능한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이게 뭐 계속 평생 철분을 보충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네, 원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좀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뭐 또 이제 상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 말고 우리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 보통 종합검진을 받죠. 종합검진을 예. 받죠.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게 결과표를 제가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빈혈이 그 혈색소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보니까 백혈구수, 적혈구수, 그 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적혈구 용적, 뭐 평균 적혈구, 뭐 색소 농도, 혈소판, 호중구, 임파구 뭐 다 나오는데 네. 수치가 다 다르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수치에서 어느 수치 사이는 뭐 이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예. 복잡하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암호 수준입니다. 저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의사들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위도 처음 보는 게 퍼센트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 PG 단위가 무슨 단위인지 FL 그죠?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시속 전도 이런 거 뭐 미터 퍼 세컨 뭐 이거 몇 개 없는데 단위도 너무 어렵고 이거 진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일반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혈색소 수치만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네, 그죠? 빈혈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가장 의사들이 대화를 할 때 가장 대화가 편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해주는 것 대비 이제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 필요하면서 이제 가성비 좋은 항목들을 네. 사실 주로 넣게 되고 네. 종합검진은 좀 다르죠. 종합검진은 조금 더 많은 항목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혈색소 수치 하나만 봤을 때 이상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의 일부 항목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검진에. 보통 이제 전혈구 수치라고 해서 예.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전혈구 수치를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전혈구 수치. 네, 혈색소는 적혈구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적혈구의 농도 정도만 보는 건데 이제 전혈구 수치 계산을 하면 백혈구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적혈구가 나오고 혈소판이 나오는데 백혈구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는 전혈구 수치가 없네요. 이거를 통틀어서 전혈구 수치라고 통칭을 하는구나. 전혈구 계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0가지 이상의 항목이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의사들은 CBC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항목이 이미 10가지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백혈구수, 적혈구수 뭐 이게 다 나오네, 그죠? 요 얼마 안에 백혈구는 얼마만큼 있고 적혈구는 얼마만큼 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씩 좀 따로 떼서 보면요. 이제 아까 빈혈을 얘기를 했을 때는 혈색소를 봤죠. 네. 그거는 우리 몸에 적혈구가 충분한지 예. 아니면 부족한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혈색소 14.5. 이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그 일종의 혈액 질환이죠. 혈액 질환 중에서 적혈구가 너무 높아지는. 너무 많아졌다. 네, 너무 많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피가 이렇게 진해지는 거. 찐득찐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응고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제 혈관을 막아버려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게 아니라 혈액이 짙어져서. 그렇죠. 농도가 짙어져가지고 네,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폴리사이세미나 베라카는 그런 약간 이제 네. 혈액 쪽에 그거는 이제 사실 큰 병원 가서 봐야 되는 질환에 네네네. 속하는 네. 편이고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담배 연기 때문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요.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네, 그래서 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낮았을 때. 예.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하는 수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는 12 이하, 여자는 10 이하가 되면 이제 빈혈이라는 질환을 의심을 하게 되고, 혈색소 수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14.5 이 정도면 정상이 네, 되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상이고, 막 높아지는 경우에는 뭐 17, 18, 뭐 20까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 이게 왜 떨어지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종합검진에서도 빈혈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뭐 추가적인 검사까지 엄청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몇 가지 여기서 사실 더 봐야 되는 검사.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 밑에 좀 보시면 예. 빈혈 검사라고 해서 혈청철. 혈청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옛날에 저 MC 연습할 때 시청창살, 쌍창살 이런 혈청철 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거네요. 저희가 피를 뽑으면요. 예. 피를 뽑으면 혈구가 있고요. 예. 혈청이 있습니다. 아. 예, 피를 뽑아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적혈구들이 자기들끼리 다 모여요. 예. 예. 적혈구들 그리고 모이고. 적혈구들이 착 모이고 난 뒤에 노란색 액체가 뜨거든요. 네. 예, 그게 혈청이라고 불러요. 우리 저기 이거 헌혈하러 갈 때 보면은 전혈 피를 그대로 헌혈하는 게 있고, 네, 맞아요. 그거를 걸러서 맑은 것만 맞아요. 헌혈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뭐. 그게 뭐라고요? 혈청. 청철. 그 혈청에서 들어있는 철을 보는 거예요. 아, 요렇게 나눈 다음에 요 안에는 철이 얼마나 있을까? 예, 그렇죠. 와, 그 검사를 다 했는 거네, 그죠? 이거는 왜 보냐면 이제 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결핍성 빈혈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철결핍성 빈혈이 굉장히 심한 단계가 되어야지 혈색소가 떨어지거든요. 그 전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우리 몸에 철이 얼마나 저장이 되어 있고 철분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도 사실 페리틴이라고 하던 뭐 페리틴, 뭐 TIBC 같은 몇 가지 검사들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철분제를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게 여튼 빈혈 검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자, 건강검진표 이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적혈구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더 있습니까? 왜냐면 백혈구는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 백혈구도 안 했고 혈소판도 안 했어요. 와, 이게 이거 지금 저희 원포인트 클리닉 지금 여러분들 그 원포인트로 5분 하다가 거의 지금 본편 들어갔는데, 야,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특집 노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뭐 제가 굳이 노리진 않는데 예. 뭐 시키면 또 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백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도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있네, 그죠? 네,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전혈구 계산 수치를 보면 일단 적혈구보다 백혈구가 거진 한 10배 많네요. 495고. 그죠, 이게 5,900. 수치로 보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단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단위가 단위가 달라요. 다르네요. 네, 단위가 또 다릅니다. 야, 단위를 왜 다르게 써요, 둘이? 이거는 밀리미터 제곱이고, 이거 ULT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단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적혈구부터 읽어봐주시죠. 이게 어떻게 읽어? 이게 마이크로 리터당 마이크로리터당 몇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거거든요. 위에 거는 요거는요, 적혈구. 적혈구는 이제 요저 맨 위에 게 적혈구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1 세제곱 밀리미터당 예. 몇만 개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요거고. 네. 위에 요거 UL 요거는 이게 마이크로 리터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로리터. 여기까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요 THOUS 이게 요 단위. 다우전드입니다. 다우전. 1000개. 1000 아니 밑에는 만으로 쓰고 위에 다우전은 왜 영어로 써? 이거 제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 병원은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선생님 계시는 병원은. 이게 아니 1000은 다우전 영어를 쓰고 만은 만으로 쓰고 만은
10,000이잖아요. 이거는 10,000을 쓰든지 해야 되지. 이거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성질을 내서 죄송한데요. 그냥 저도 약간 이런 데서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통일시키고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또 예.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네요. 어쨌든 삐질 그러는데.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백혈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듣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합니까? 지금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주 이게 일단 와. 대충 종합만 해드리면 예. 의사들이 종합검진 결과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빈혈에 관련된 수치만 본 건데 이것보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검진 결과만 하더라도 한 혈액 검사만 하더라도 항목이 이거에 한 2~3배 정도 더 있어요. 와. 뒤에 몇 장 더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씩 보지는 않습니다. 네. 통으로 보고 질병이 나와요, 사실 대부분. 계속 그것만 보는 사람. 어떤 수치가 좀 높고 어떤 게 낮고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정상이면 어떤 질병. 네.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이제 환자한테 상담을 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수치들 이게 이 수치 CBC라는 이 하나의 검사만 하더라도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검사들이 있지만 이거를 단독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결과지가 다 나가긴 나가지만 이거를 환자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검진이라는 특성상 많은 것들 검사를 했다라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개개별로 이제 다 해석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견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의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추가 검사라든지 처치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병원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하냐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와의 상담 그리고 의사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렇게 추가적인 진료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들의 소견, 요 결과지에도 의사 소견이 하나가 딱 적혀 있네요. 빈혈의 치료 그래가지고 성별이 남인데. 그거는 월경, 가다 등 산부인과.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별이 남인데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어떤 소견을 사회가 붙여놓는.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빈혈에 대한 기초 정보를 그냥 기초 정보를 적어놓은 거죠. 예. 보통 내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오해하면 또 안 되죠. 보통 이제 알겠습니다. 전체 종합 소견은 보통 맨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네, 맨 앞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4용지 한 장에서 2장 정도 분량을 따로 해서 따로 한 장만 요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클리닉 이 포인트가 우리 건강에 대한 궁금한 포인트가 또 많이 또 궁금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깊고 또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다 해결할 때까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